우리나라 정치 뉴스 보다 보면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막상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고 서로 어떻게 다른 건지 좀 헷갈릴 때가 많죠? 사실 진보랑 좌파는 다른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나는 진보적인 것 같긴 한데 좌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치 용어들 제가 아주 명확하게 풀어드릴게요. 이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뭐랄까 일종의 사용자 가이드 같은 걸 같이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야겠죠. 바로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입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점은 바로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어요. 좌파는 주로 평등을 강조합니다.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부를 다시 나누자는 거죠. 반면에 우파는 성장을 우선시합니다. 일단 시장의 자유를 통해 다 같이 파이를 키우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에요. 그럼 진보와 보수는 뭐가 다를까요? 이건 변화에 대한 태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보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라면 기존의 틀을 깨는 개혁을 추구하는 쪽입니다. 뭐랄까, 미래를 향해 쏘아 올리는 로켓 같은 거죠. 반면에 보수는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과 질서, 즉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이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딱 보이죠? 보통 경제적으로 분배를 중시하는 좌파는 인권이나 환경 같은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진보와 자주 짝을 이룹니다. 반대로 성장을 중시하는 우파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나 사회 질서를 지키려는 보수와 가깝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말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교과서적인 이야기고요. 현실로 들어오면 이 경계선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흐릿해집니다. 과연 모든 정치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딱 잘라서 이건 좌파, 저건 우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민족주의 같은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식민 지배를 겪었던 나라에서는 이 민족주의가 기존 질서를 뒤엎는 진보적인 힘이 될 수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과거에 제국주의를 했던 나라에서는요, 오히려 현재의 질서를 지키려는 보수적인 가치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처럼 똑같은 가치라도 어떤 역사적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색깔을 띠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 이론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00년대 한국 사회에 등장했던 뉴 라이트 운동입니다. 1987년에 민주화가 있었고 1988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엄청난 사회 변화 속에서 기존의 보수 진영은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대로는 안 된다,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04년쯤 낡은 보수를 혁신하자라고 외치면서 뉴 라이트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당시 뉴라이트를 이끌었던 신지호 씨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거의 보수, 즉 올드라이트가 국가주의나 권위주의에 기댔다면 우리 뉴라이트는 자유주의와 세계주의를 지향한다고요. 우리는 다르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선언한 거죠. 뉴라이트의 핵심 생각을 딱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이 있었고요. 둘째, 모든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보다는 소수의 엘리트가 이끄는 정치가 더 효율적이라고 봤어요. 셋째, 핏줄 중심의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무작정 반공을 외치는 게 아니라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북한을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사례는 한때 우리 사회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경제 민주화 논쟁입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 공정성과 권력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경제민주화가 뭐냐?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소수의 대기업, 즉 재벌이
경제를 거의 독점하는 구조를 좀 바꾸자는 겁니다. 경제 권력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걸 막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또 그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목소리였죠. 아니, 근데 이런 주장이 도대체 왜 나왔을까요? 바로 우리 사회가 이미 게임의 승자가 정해져 있는 일종의 닫힌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더 이상 위로 올라가기 힘든 현실, 그 답답함이 이 논쟁에 불을 붙인 거죠. 그리고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약 1,800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경제 민주화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였어요. 진짜 핵심적인 갈등은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헌법을 보면 노동자에게는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형법을 보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기본권과 기업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생각도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변해왔어요. 1980년대 후반부터는 파업을 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확 늘었죠. 그러다가 2011년에 대법원에서 정말 역사적인 판결이 나옵니다. 파업이 아주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회사에 정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 봐야 한다고 딱 선을 그어준 거예요. 법의 해석이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따라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죠. 자, 지금까지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부터 구체적인 사례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용어들이 왜 우리한테 중요한 걸까요? 이건 그냥 어려운 정치 용어나 말장난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만들어지고 나라의 경제정책 방향이 정해지고 결국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권리가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렇게 사회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과연 미래에는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기준이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